그놈이랑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들. 의사 한민주는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쌍둥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임산부가 9개월 전 이혼한 전 아내 서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차트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지우고 의사로서 차갑게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죠.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찍힌 사진들, 이혼을 요구하며 떨리던 서영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도 그는 서영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건강한 남아와 여아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작고 붉은 얼굴의 쌍둥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와 상처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알던 모든 진실이 뒤바뀌는 충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인생 세상을 찾아와 주신 고마운 분들께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연, 놀라운 사연들로 의미 있는 하루를 채워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오후 임신 9개월 차인 서영은 혼자 친정집에서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는 아직 2주일이 남아 있었죠. 배는 묵직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랫배가 뭉치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은 소파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양수가 터졌어요. 진통이 와요. 목소리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주소를 확인하고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서영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활력 징후를 재는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태아 심박도 불안정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는 여기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서영의 상태가 위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영은 진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손의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숨을 몰아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아기들이 무사할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통 간격이 3분으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서영은 침대에 누운 채로 급하게 이송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서영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영은 수술 동의서를 설명하는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영의 심장이 멎을 듯 내려앉았습니다. 한민준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9개월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진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담당 의사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얼어붙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지우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하고 태아 심박 모니터링 시작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듯 감정을 철저히 죽인 음성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통이 더 급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산모, 힘 빼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민준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마주친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하반신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민주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간호사에게 낮게 지시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턱선이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분만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서영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귀에는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울음도 터져나왔습니다. 일환성 쌍둥이였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아 여아입니다.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주는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가늘게 떨리는 입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였다면, 만약 서영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부도 충격으로 심근경색이 와서 10개월 전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었죠.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트에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힐 자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빈칸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만이 끝나고 서영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는 차트를 정리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산후 관리 잘 받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서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그리움, 후회, 증오. 모든 게 뒤섞여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운 쌍둥이가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서영 산모 남아 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서영이가 바람피워 낳은 아이들.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서영도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 늦게 알고 오신 어머니가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서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복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의료인과 환자, 전 남편과 전 부인. 그것이 지금 그들 사이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오해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봄 서영과 민주는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결혼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남편 민주는 병원 레지던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신혼 첫날부터 서영은 긴장했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사는 태산바이오라는 제약회사 회장으로 처음부터 서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어요. 첫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영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회사 일도 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집안 평판에 영향을 주니까 조심해서 행동해라. 서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잘 배우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미소도 없었고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며느리를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어요. 서영은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결혼식 이후 민주는 새벽같이 병원으로 출근했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영과 이야기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서영은 옆에 누워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깨울 수 없었습니다. 시댁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식사 자리마다 은근히 서영을 시험했습니다. 친정아버님 사업은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는 회사야? 질문들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서영은 매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정부가 있었지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이 쌓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레지던트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수술 참관, 당직, 컨퍼런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집 좀 따로 얻을까요?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어려워. 여기가 병원이랑도 가깝고 시간도 없어서.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켰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이었어요. 유진물산 회장의 외동딸인 유진은 어릴 때부터
민준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안끼리 친하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왔어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민준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불러온 듯 했습니다. 서영은 그 호칭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시아버지와도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유진에게는 부드러웠습니다. 유진이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지. 서영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유진은 서영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서 서영은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민감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사도 부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서영이 인사를 올리자 어른들은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준이 신부 친정은 뭐해? 회사 다녔다면서 지금은 집에만 있어? 애는 언제쯤 낳을 생각이야? 빨리 낳아야지. 질문 공세였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속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기진맥진했습니다. 민준은 피곤해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민준 옆에 눕자 눈물이 났습니다. 서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해. 서영은 숟가락을 든 채 굳었습니다.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민준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 서영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물소리로 울음소리를 가렸습니다. 거울 속 서영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무섭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면 남편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댁 생활은 작은 돌멩이들이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쌓이면서 산이 됐어요. 그 돌멩이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은 웃으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유진의 미소, 친척들의 시선. 모든 것이 서영을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웃음 뒤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서영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서영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서 금이 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균열이 커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서영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겨울 서영의 휴대폰에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아,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친정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납품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음이 부도났어요. 클레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급전이 필요했지만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어요. 서영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50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오랜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서영의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큰 결심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영은 그날 시댁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냉담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네요. 회사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사진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해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겠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없었어요.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금액이 크긴 하지만. 민주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결정을 내가 어떻게 받고. 회사 일이잖아. 민준도 무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서영은 좌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에게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서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부도 스트레스가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비는 넘겼지만 늦게 발견되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회복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병했어요. 서영도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생활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얼굴, 링거를 막고 있는 손, 모니터에 찍히는 심전도, 모든 것이 서영을 짓눌렀습니다. 서영은 병원 복도로 나와서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사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돈의 부도와 병화는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냉정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태산바이오는 제약회사였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유통망이 부족했습니다. 해외 진출 채널이 막혀 있었어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유진물산이었습니다. 유진물산 회장의 외동딸 유진. 태사는 오래전부터 유진가와의 혼맥을 생각해왔습니다. 민준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서영과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민준과 유진이 결혼한다면 제약과 유통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태사는 유진을 자주 회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민준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유진은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오빠가 멋있잖아요. 태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유진아. 태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고생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야. 기업을 이끌고 영향력을 키우고 그게 민준이한테 진짜 맞는 길이지.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옆에는 그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 필요해. 집안 수준도 맞고 능력도 있는 유진이 같은 사람 말이야.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유진을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태산의 말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아저씨, 하지만 오빠는 이미 결혼했는데. 태산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앞일은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알 수 없지. 유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태산을 쳐다봤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민준 옆에 설 수 있다면, 그게 민준을 위한 길이라면,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유진이 돌아가자 태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영을 내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집안도 보잘것없고 친정은 부도의 아버지는 병환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태산바이오의 평판에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21년 초 서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친정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친정 회사는 아버지의 부재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는 병원 일로 바빴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영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간병으로 살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너에게 걱정을 끼치는구나.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영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서영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했어요.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서영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2021년 2월 태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영의 일상을 조사하고 약점을 찾으라고 했죠. 태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영의 약점을 찾아내 민준과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서영의 일상을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서영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서영이 친정회사 부도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몇 번 만난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탐정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탐정은 진우를 조사하며 곧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주식 투자로 3억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로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진우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간단한 일이야. 호텔에서 한서영 씨와 몇 번만 우연히 마주치면 돼. 우리가 사진 찍을 거고.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빚독촉이 더 무서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 2월 말 진우가 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친정회사 부도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나 그날 호텔에서 회의가 있어. 회의 전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날까? 서영은 고마워하며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에 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영아, 여기. 둘은 자리에 앉아 서영이 가져온 서류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우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미안. 관련 서류를 방에 두고 왔네. 잠깐만 같이 올라갈래? 잠깐이면 돼. 서영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진우의 방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진우는 서영과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보며 간단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많은 도움 됐어. 천만에.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진우와 헤어지고 서연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전체 과정은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카메라의 셔터가 눌러지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의 대화,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진우와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친구를 만나러 간 장소 근처에서 우연히 진우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쉬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이 편집되고 각도가 조정됐습니다. 시간대가 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미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짧은 인사였지만 사진 속에서는 달라 보였습니다. 3월 초 태사는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책상에 펼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서영을 부를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시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태산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앉아라.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사진 몇 장을 서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서영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진우와 자신이었어요. 호텔 커피숍, 엘리베이터 앞,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치 둘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건 친정 아버지 회사 문제로 대학 동기에게 상담을.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어요. 태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상담하는데 호텔방에서 만났다는 건가? 정말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다 잠깐 올라간 거예요. 서영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서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태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지를 주지. 불륜을 인정하고 조용히 이혼하던지 이 사진들을 가지고 법정에 가던지.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말이야. 태사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만약 불륜을 인정하고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로 친정 빚 30억? 내가 해결해주지. 거부하면 법정에 서고 친정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야. 서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아버지의 건강도 더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해. 이혼 서류 가져오면 돈은 바로 처리하지. 서영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친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어머니의 눈물, 무너진 회사, 모든 것이 서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영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이었지만 이혼하기로 했어요.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돌아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태산이 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봤습니다. 서영과 낯선 남자, 호텔, 여러 번의 만남.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였습니다. 진짜 이런 짓을 했어?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남편을 속여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주는 폭발했습니다. 책상을 내리쳐서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쌀 수도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민주는 뒤돌아서서 벽을 응시했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쳐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서영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떨리는 어깨와 등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며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2021년 3월 15일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1년도 안 된 결혼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혼자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서영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을 울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서영은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말 서영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중단됐습니다. 입덧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예요. 의사의 말에 서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준의 아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은 민준에게 알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알면 아기까지 빼앗을 것 같았어요.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혼자서 낳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태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영 친정의 빚 30억을 해결해줬습니다. 회사는 간신히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아,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행이에요. 이제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사는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입 다물고 살아. 민준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그러면 친정도 너도 무사할 거야.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배에 손을 올리며 결심했어요.
이 아기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미래도. 하지만 서영에게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21년 6월 민주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환자 차트를 잘못 읽고 수술 스케줄을 착각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민주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면 혼자 방에서 마셨습니다. 취하면 조금 잊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술이 깨면 현실은 더 선명했고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태사는 아들의 상태를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 여자는 잊어버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6월 중순 민주는 혼자 설악산에 올랐어요. 근무 당직이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배낭 하나 메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계속 올랐어요. 몸이 힘들면 마음의 고통이 조금 덜할 것 같았습니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위에 앉아 경치를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기울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민주는 비탈을 굴러 떨어졌어요. 돌과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몇 미터를 굴러 멈췄습니다. 민주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골반 부위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신히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위치가 전송됐지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2시간 후 산악구조대가 도착해 민준을 발견했어요. 민준은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돼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골반뼈 골절이었습니다. 생식기 주변 조직도 손상됐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히 처치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태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서성였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태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골반과 생식기 주변 손상이 심각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직 손상이 회복되기 힘든 수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태산은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대가 끊긴다니. 내 평생 이루어야 할 일이. 태산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민주는 며칠 후 깨어났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골반 골절과 생식기 손상이 심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갖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꽃다발을 들고 병문 안을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유진을 봤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지만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불안했어요. 오빠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주 병문 안을 오며 간호를 했어요.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태산도 병실에 왔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몸조리 잘해라. 병원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결혼도 미래도 가족을 꾸릴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인생 좌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일하며 환자를 보고 차트를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남자와 행복할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끝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주는 겉보기에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면은 공허했고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태사는 절망했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였고 회사는 누가 물려받을지 후계자는 어떻게 할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민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공허 속에서 살았고 끝나지 않는 겨울 같았습니다. 12월 23일 민주는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기계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리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진통 중인 임산부가 급히 실려왔어요. 민준이 분만실로 들어섰을 때 서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통은 계속됐고 민주는 의사로서 출산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21년 12월 말 서영은 출산 후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지후와 소라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작고 소중했어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만 잠깐 집에 와서 서영을 도와주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영은 대부분 혼자서 쌍둥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쌍둥이를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두 아이를 번갈아 먹이는 모유 수유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영은 모유 수유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둘을 먹이기에 모유가 부족했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이틀 후 서영은 아이들에게 분유를 섞여 먹였어요. 서영이 지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빨아먹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을 비틀었어요. 서영이 안아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영은 다급했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했더니 설사를 했습니다. 심한 설사였어요. 곧이어 구토까지 했습니다. 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유를 먹인 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구토와 설사를 했습니다. 서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생아가 이렇게 아프면 위험했습니다. 탈수가 오면 더욱 위험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서영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싸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서영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달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간호사가 급히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호출됐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당직실에서 나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밤새 응급 환자를 받고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신생아 쌍둥이,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봤습니다. 서영이었어요.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영도 민준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민준은 표정을 지우고 의사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구토하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민준은 아이들을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배를 살펴봤습니다. 탈수 증상을 체크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표를 봤습니다. 한지후, 한소라. 서영의 성을 따랐습니다. 민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가요? 네. 하지만 모유가 적어 오늘 분유를 처음 먹였어요. 수유 후 항상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토하긴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너무 심해서. 민준은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대변 검사도 추가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달래느라 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결과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선천성 유당분해 요소 결핍증이었습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유나 일반 분유의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유전적 요인이 컸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녀에게 전달될 확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유당불내증이 있었습니다. 분유를 먹으면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분유를 먹고 자랐다고 어머니가 그랬었습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서영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고
저 아이들은 그 남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서영을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불안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천성 유당불내증입니다. 모유나 분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유 수유와 일반 분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모유보다 일반 분유를 섭취했을 때 증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수 분유로 바꿔야 해요. 유당이 제거된 분유입니다. 민주는 처방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서영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추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유전성이 강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녀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영은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입 다물고 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니에요. 서영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민주는 서영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 분유 처방전 드릴게요. 일반 분유는 절대 금지입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쌍둥이를 돌보느라 힘드시겠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서영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 부모님 걱정, 민준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것이 벅찼습니다. 민준은 병원 당직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유당불내증, 자신도 가지고 있는 증상, 쌍둥이도 가지고 있는 증상, 우연일까 아니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언젠가 그 균열은 커질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2022년 2월 민주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에 쓰러졌어요. 태산이 서재에서 나와 아들의 모습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술을 마셨구나. 태산이 물 한 잔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이가 애를 낳았어요. 쌍둥이예요.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쌍둥이? 유당불내증이 있대요. 저랑 똑같은 증상이요.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태사는 서재로 돌아가 비서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사는 서영이 낳은 쌍둥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이 과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사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지후, 한소라. 2021년 12월 23일 출생. 친정에서 키우고 있음.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태사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민준을 닮았습니다. 코와 이마선이 똑같았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사는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장에게 아이들의 기저귀를 조용히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과장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서영의 집 쓰레기를 뒤져 사용한 기저귀를 확보했습니다. 태사는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비밀 보장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7%. 태사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아닌 승리의 웃음이었어요. 내 친손자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대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둘이나. 태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영이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에게서 아이들을 빼앗고 양육권을 박탈시킬 계획이었죠. 태사는 이 과장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한서영을 양육 부적격자로 만들어 아동학대 신고를 해. 이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내 손자들이야. 내가 키워야 해. 그 여자한테 맡길 수 없어. 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과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명령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초 익명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영의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고 방치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동보호 담당자가 서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영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차 왔다는 말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동학대라니요. 말도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도 확인했어요. 지후와 소라는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기록에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신고를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도 옆집 사람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쌍둥이 엄마 혼자 키운다며?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이혼녀래. 애들 울음소리 맨날 들려. 서영은 외출할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태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협력 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한서영이라는 사람 산후우울증 진단서 하나 만들어줘. 치료 기록도.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의사 면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주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 진료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영이 심각한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영은 그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태사는 언론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만약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혼녀가 쌍둥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나? 경제력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맞아. 시나리오는 치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태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걸 알았고 양심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태산의 지시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아동학대 허위 신고, 소문 유포, 정신과 기록 조작,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4월이 되면서 서영은 지쳐갔습니다. 계속되는 신고와 방문, 동네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아이들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소라야.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지킬 거야. 서영은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보러 태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다 태산과 마주쳤습니다. 태산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민준이한테 쌍둥이가 있어. 내 손자들이야. 유진은 충격받았습니다. 서영이 민준의 자식들을 낳았다니. 민준 씨는 알고 있나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유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아직 서영을 잊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까지 있다면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어요. 질투보다는 체념이었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원래 함께여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그 사이에 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유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태사는 유진이 민준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계획을 말했습니다. 유진이 돌아가고 태사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곧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걸. 2022년 5월 민준은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쌍둥이의 유당불내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민준은 병원 도서관에서 유전학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유전 질환의 전달 확률, 유당불내증의 가족력, 부모와 자식 간의 연관성, 모든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설이 가능성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의료 기록은 서재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을 찾아보고 없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관련 문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준은 하나씩 넘기다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피검자는 강태산이었습니다. 대조군은 신생아 감염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최근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7%.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친자 검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생아의 날짜를 보니 올해 초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민준은 검사 결과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쌍둥이의 DNA를 검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손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럼 그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떠난 이유, 쌍둥이를 자신과 상관없다고 한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쌍둥이의 DNA를 검사한 이유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밤늦은 시간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는 의심스러웠지만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한 남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이 과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였죠. 민준이 차에 탔습니다. 이 과장은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영을 양육 부적격자로 만들라는 지시, 아동학대 허위 신고, 소문 유포, 정신과 허위 진료 기록. 모든 것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서영이에게서 쌍둥이를 빼앗아 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박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서영의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당시 서영과 찍은 사진의 그 남자였죠. 진우는 민준을 보고 당황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진들 조작된 거죠?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일부러 호텔로 불러내 사진을 찍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주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진우에게 송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태산바이오 측에서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민주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CCTV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서영과 진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영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죠. 민주는 아동학대 허위 신고자를 추적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산그룹 직원이었습니다. 압박하자 자백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서영의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든 의사였습니다. 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위증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의사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자백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장님께 돈을 받고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민주는 가방에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서영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영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는 아기 우유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서영은 민준을 보고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서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영에게 사과하며 그동안 아버지가 서영이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은 이야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날들, 헤어져야 했던 슬픔까지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이제 알았어. 쌍둥이는 우리 아이들이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민준은 서영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함께 지키자. 아버지의 계획을 막아야 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지후와 소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쌍둥이는 작고 소중한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의 소리에 지후와 소라가 울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 민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옆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마침내 네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민준은 반드시 아이들과 서영을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0월 민준과 서영은 태산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무고,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태산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돈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 과장의 녹음, 박진우의 자백, CCTV 원본, 허위 신고자들의 증언, 모두가 태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열렸고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태산바이오 회장의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산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로펌이었습니다. 검사석에는 담당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판장님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산은 며느리 한서영을 이혼시키기 위해 박진우를 매수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박진우의 자백서가 제출됐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내용, 태산바이오에서 돈을 받았다는 송금 내역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호텔 CCTV 원본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영과 진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10분 후 서영이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각도를 조작한 사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산의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검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한서영 씨를 양육 부적격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지시했습니다. 신고자의 증언서가 제출됐습니다. 태산그룹 직원이 회장의 지시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자백서도 제출됐어요. 돈을 받고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허위 소문도 유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모두 태산 측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 과장의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태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영을 양육 부적격자로 만들어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작해 돈은 내가 될 테니 소문을 퍼뜨려 이혼녀라는 사실과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태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때 증인이 호출됐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유진물산 회장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강민준 씨를 알아왔고 피고인과도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민준 오빠와 결혼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 회사를 합병하면 큰 이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혼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회장님은 한서영 씨가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유진가와의 혼맥이 회사에 더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이혼을 유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회장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걸. 이혼도 조작도 모든 게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진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서류, 영상, 녹음, 증언. 시간, 장소,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범죄는 명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심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산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사실로 무고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협박을 통해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강태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태산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속삭였지만 태산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유진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봤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준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송 승리 후 서영은 민준과 병원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도 서영이 30억의 돈을 협박당해 이혼하면서 받은 것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영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고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구나. 이제 괜찮아요, 아빠. 다 끝났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죄가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서영의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드렸어요. 부모님은 서영이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민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영의 어머니가 민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서영이 민준을 용서했다면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부모님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23년 봄, 민준과 서영은 재혼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영은 단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민준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지후와 소라는 유모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들은 작은 손을 흔들며 옹알거렸어요. 하객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부모님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도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과장도 참석했습니다. 민준이 특별히 초대한 것이었어요. 이 과장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축하했습니다. 주례 없이 간단한 서양만 하며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서영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이 포옹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후와 소라도 손뼉을 쳤습니다.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주변의 기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주는 태산바이오의 후계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회사와는 인연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로 남겠습니다. 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동네에 산부인과를 개원했습니다. 크지 않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을 위한 편안한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는 산후우울증 안내문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초보 부모들을 위한 출산 준비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산모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운 후 책을 펼쳤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공부했습니다. 시험날 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몇 달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줬습니다. 서영은 남편의 병원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계관리, 세무처리, 투명한 운영. 서영의 꼼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적자 없이 꾸준히 수익을 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병원이 잘 돌아가고 있어. 민준이 고마워했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일에서도 육아에서도 삶에서도 서로를 도왔습니다. 서영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부모님은 서영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마다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죠. 일상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특수분이었지만 아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서영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어린이집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놀고 선생님들도 친절했어요. 잘 다녀와, 지후야, 소라야. 서영은 아이들에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손을 흔들며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서영도 병원으로 갔어요. 환자 예약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서영을 보자마자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영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간단한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민준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귀여운 아기가 왔는데 지우랑 소라가 태어날 때가 생각났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벌써 이렇게 컸네요. 지후와 소라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혼자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옷에 음식이 묻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민준이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지우는 공룡을 좋아하고 소라는 토끼를 좋아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함께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물장난을 치며 욕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민준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서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소라야.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감고 뒤척이다 곧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지? 민준이 물었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민준은 서영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서영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져도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서영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은 저렇게 크는 거야.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손을 잡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창밖의 눈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밖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눈사람이에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큰 눈사람 둘, 작은 눈사람 둘, 4개의 눈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밤에는 4식구가 모여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특수 분유로 만든 것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마셨습니다. TV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서영을 서로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왔습니다. 쌍둥이의 예방접종 스케줄, 이유식 고민, 주말 공원 산책, 소소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영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후와 소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